6장 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세. 자, 우리 6장에서는 5문제에서 한 6문제 출제가 됩니다.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2장하고 6장 합쳐서 한 10문제 정도, 최소 10문제가 나오니까 6장도 잘 정리해둘게요. 우리 과세표준이란 뭐라면 세율을 때리기 전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세율을 때리기 전 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합니다. 매출을 말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법에서는 세율을 떼기 전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자,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 현실 세계는 여러 가지 수많은 거래가 있죠. 수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뭡니까? 공급한 재화 또는 용량의 공급가액이다. 얼마에 팔았냐? 그 재화의 대가가 얼마냐? 내가 이거 1,000원에 팔았다면 이 1,000원이 과세표준인 거죠. 즉 공급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10% 때려라. 자, 근데 이 공급가액에는 대가, 요금, 수수료, 명목이어야 불구하고 공급가치가 있는 거 싹 다 포함합니다. 싹 다 포함하고요. 당연히 부가치세는 포함 안 되겠죠. 자, 이 공급가액에는 VAT, 부가가치세액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매출세 10%, 부가가치세액 구하려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포함되면 당연히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전으로 팔았습니다.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혹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 제가 이거 팔고 이거를 받았어요. 이거를 팔고 1,000원 받으면 1,000원이 공급가액이고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 떼면 되는데 이거 팔고 다른 재화로 받았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뭐다? 우리 부가치세법은 중요한 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자, 원칙. 대가다. 금전으로 받으면 받은 가액이다. 받은 가액이다. 근데 예외. 혹시 금전 외로 받았다. 금전 외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량의 시가입니다. 너 이거 원래 얼마에 팔고 있느냐? 그게 시가겠죠. 그거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공급한 기준입니다. 내가 공급받은, 내가 이거 시가가 1,000원짜리에 원래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팔고 2,000원짜리 이걸 받았어요. 그럼 이게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하고 논리가 좀 틀리죠? 틀립니다.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시가다. 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별표 3개 주세요. 매회 시험에 납니다. 매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분 되게 중요합니다. 매회 계산 문제 또는 이론 문제로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뭐냐면 내가 이거 팔면서 대가를 오늘 받으면 1,000원 받을 건데 한 달 뒤에 받을 거예요. 그럼 1,000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좀 더 받아야 되겠죠. 그게 할부에 대한, 늦게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이자 성격. 뭐다? 그것도 공과에 다 포함시키자. 그 다음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 산재보험 싹 다 포함하자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파는데 요거 운반비에도 있어요. 실제로 운송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순수 물건의 가격은 1,000원이라도 내가 요거 운송해 주는데 10이 들어간다면 뭐로 보자? 1,010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운송비 이런 거 싹 다 포함하자. 대가 관계에 있는 거, 대가 관계, 이거 물건 팔고 대가 관계에 있는 거 싹 다 포함을 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 매출 내륜이 품질의 불량이 생겨서 돈 깎아주는 거죠. 당연히 내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면 안 되고요. 1,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거 품질에 불량이 있어서 10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10은 빼야 되겠죠. 왜? 내가 990만 받을 거니까. 매출 환입, 반품된 겁니다. 내가 1,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100만큼이 반품되었네요.
그럼 이 돈을 내가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900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매출 할인은 빼야 되고요. 매출 할인, 회계학에서 배우죠. 돈을 한 달 뒤에, 2달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빨리 줘요. 제가 1,000원에 팔고 1,000원을 3개월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빨리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1,000원 다 받으면 돼요? 좀 깎아줘야 되겠죠? 맞죠? 그럼 한 950만 달라. 그러면 그 50은 과표에서 빼자는 겁니다. 왜? 내가 할인해서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빼자는 거죠. 애누리, 할인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파손. 여러분들 내가 이거 배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배달하면서 이게 파손이 돼버렸어. 그럼 이 사람한테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겠죠.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파손된 거.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내가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재화의 공급과 재화나 용료의 공급과 관련 없이 그냥 무상으로 국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조건의 포장용기. 구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포장용기를 할게요. 요게 가치가 100이라 하겠습니다. 요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인분하면 이 가치가 얼마죠? 가치가 1,100이죠. 맞죠? 근데, 자, 요게 포장 가치가 100이고요. 요 순수 재화의 가치가 1,000원입니다.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쭉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100 파는 거죠. 근데 이 포장을 내가 다시 받는다. 이게 반환 조건입니다. 그러면 1,000원이에요? 1,100이에요? 1,000원이겠죠. 맞죠? 그래서 이 포장 예금은 1,100에 이렇게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 포장용이 내가 받기 때문에 100을 빼라는 겁니다. 1,000원 하자는 거죠. 100의 가치, 1,000원의 가치. 그래서 전체 1,100에 파는데 이 100을 돌려받을 거면 실제로 내가 1,000원 받을 거잖아요. 맞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포장용기는 빼자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연체이자. 상대방이 돈을 한 1년 뒤에 준대. 한 달 뒤에 주기로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손해배상으로 더 주는 거잖아요. 한 달 뒤에 돈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1년 뒤에 주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왜? 늦게 주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과 연체 이자를 구분을 해두겠습니다. 연체 이자는 손해배상 성격입니다.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1년 뒤에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제가 돈을 더 받겠죠. 이 연체이자는 재화 공급의 대가라기보다는 뭐다?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자,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이런 거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공급받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원재료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100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 100에다가 내가 한 1,000원의 가치를 좀 더 추가로 넣어서 요걸 1,100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재화의 가치는 1,100이겠죠. 자, 이 제품에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가 이렇게 100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 부담했으면, 자, 내가 넣은 게 1,000원, 상대방이 부담한 게 100. 전체 재화의 가치는 1,100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내가 안 넣은 거죠. 상대방이 부담 원재료는 빼라는 겁니다. 뭐로 보죠? 1,000원으로 보자는 거죠. 원으로. 이 물건의 가치는 1,100이지만 1,100 중에 100원 상대방이 넣은 거니까 당연히 내가 돈 받을 때 1,100 받겠어요? 1,000원 받겠어요? 1,000원 받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는 빼자. 네. 당연합니다. 그다음 부동산 임대 시 월세 등과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수료, 공공요금. 세입자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월세 50만 원 받아요. 매달. 근데 세입자가 정기료가 있는데 지가 내지 않고 나한테 주어서 내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월세가 40만 원이고요. 이 세입자가 내야 될 정기료가 5만 원입니다. 내가 45만 원 받았어요. 그럼 45만원을 저의 매출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겠죠. 이 5만 원은 내가 먹는 거예요? 전기공사에 내야 되는 겁니까? 한국전력에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40만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수료, 공공요금 내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2절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자, 여기는 재화 공급.
용역의 수입은 뭐 우리 과세 거래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용역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죠. 자,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렇게 합니다. 그 순수 물건의 가치에 된다는 게 관세, 과세 가격입니다. 거기다 관세 부과됐고, 개별 소비세 부과됐고, 주세 부과됐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다 포함됐다면 이 전체를 과세 표준을 보자는 겁니다. 순수 물건의 가치만 과세 표준을 보는 거랑 이런 각종 세금 다 포함된 거를 과세 표준을 보는 거랑 국가에 뭐가 더 유리해요? 당연히 이거 다 포함된 거 10% 때리면 국가에서 더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화 수입에 대한 거는 이런 이상한 세금이 다 붙으면 다 붙은 거를 공급 가액으로 그렇게 간주하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전부 다 포함을 하자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도 부가가치세는 없죠? 우리 왼쪽에도 이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안 하기로 했죠? 맞죠? 네.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싹 다 포함된 걸 보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과세 표준이 더 커서 국가에서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건물, 토지, 일괄 공급하는 경우 과세 표준. 자, 이건 좀 특이한 건데요. 여기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 토지는 우리 과세했습니까? 면세했습니까? 토지 공급은 면세죠. 면세 제외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토지와 건물 다 팔았어요. 건물이 10억이고요. 토지가 20억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뭐만 과세해야 돼요? 10억만 과세 표준에서 세금 1억 거래 징수해야 되겠죠. 왜? 토지는 면세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팔면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구분해 파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30억 팔았다 할게. 근데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이거 몰라요. 그러면 이 30억 중에 부가세 과세되는 게 있고요. 부가세 면세되는 게 있죠. 면세는 뭡니까? 토지 공급에 대한 거. 과세는 건 건물 공급에 대한 거. 자, 우리 상관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번 할까?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교재는 없지만, 하나 적어도 감정가액으로 한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이 건물에 이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전문하는 친구예요. 토지하고 건물 감정평가가액이 있다. 가령, 여기가 3의 가치가 있고, 여기가 1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할게요. 자, 토지가 2의 가치가 있고 건물은 1의 가치가 있다. 즉 건물보다 토지가 2배 비싸다. 이렇게 감정했다면 30억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2대 1로 나누는 거죠. 여기 20억, 여기 10억.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법정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가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자. 나누자.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4절 대손세액 공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있으면 1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로직입니다. 매입세액을 빼줘요. 공급자도 이렇게 하고요. 자, 매입자도 이렇게 합니다. 매입자도 뭐 자기 매출이 있겠죠. 10%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여기 매출이 되어 있고요. 공급받는 자는 여기 매입세액이 되겠죠. 자, 근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죠? 인도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1기, 2기, 1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물건을 인도했어요. 인도시에 세금에서 발급해야 되고 요 인디엘에 속한 과세기관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공급자는 매출세액에 대해서. 근데 외상으로 팔아서 대가는 나중에 받기로, 이때 이제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가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외상 판매했는데
근데 우리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외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인도일의 공급시기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거래징수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내고 나중에 대가 받을 때 부가세를 돌려받는 거죠. 근데 현실은 이런 외상거래가 훨씬 많겠죠.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가 주기 전 상대방이 파산했습니다. 망했으면 이때 돈 줄 수 있어요? 없죠. 돈을 못 주겠죠. 망했기 때문에. 자, 현금으로 거래징수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거래징수하고 했으면 내가 받아서 일기 과세 기간에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과세 기간에 속한 부분은 내 돈을 매출세 먼저 내야 돼요. 거래징수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왜? 저와의 공급 시기가 인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산이 나게 되면 내가 부가세는 거래 시기에 속하는 공급 시기에 세금 냈지만 대가도 못 받아요. 이러면 문제가 있죠. 돈도 못 받았는데 매출세를 낸 거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거래징수했다면 받은 걸로 내면 되는데 외상거래에서 돈도 못 받을 때 파산해버리면 이 과세 기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제랍니다. 혹시 상대방이 부도가 나와서 망했어.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매출의 10%를 매출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이라고 부르죠. 매입에 대한 10%를 매입에 대한 세금에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차감해주자. 낼 거에서 빼주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입장을 볼게요. 이 사람은 우리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안 내는데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이때 세금기간 수령했죠.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왜? 외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죠. 왜? 돈도 안 주었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에서 차감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고 이 사람은 손해 보는 거겠죠.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에서 빼주니까 적게 빼주니까 손해를 보는 거고요. 반대로 나중에 다시 파산했는데 다시 복귀했어요. 다시 복원됐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그래서 다시 돈을 주었어요. 대가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매출세액에 받았으면 가산하고요. 공급받은 자 매입세액에 다시 가산한다는 겁니다. 자, 원리 잘 볼게요. 받았다면 그때 내라. 그 다음 너는 그때 매입세 공제 받아라. 라는 혜택을 봐라. 라는 거고요. 파산나서 대가 못 줬다면 내야 될 거에서 차감해라. 공제받을 거에서 없애라. 자, 이런 원리. 우리 대손세액 공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대손세액 처리 방법. 밑에 박스 있죠? 네. 대손. 상대방이 부도나서 내가 돈 못 받겠다. 그러면 확정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빼라. 못 받은 거니까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승무 나중에 받았다. 상대방이 회복해서 돈을 받았다. 그럼 그때 매출세액에서 가산해서 그때 다시 내라는 겁니다. 받았으니까. 자, 이 원리 보시고요. 대손세액 공제, 공급받는 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 7장 내용 갈게요. 자, 이제 세금계산서가 뭐냐? 영수증이 뭐냐? 세금계산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우리 메일 통해서 이렇게 전산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뭐 종이 세금계산서 이렇게 내가 출력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는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주는 거죠. 현대 세계는 이제 종이로 이렇게 받고 하면 분실 위험도 있고 보관 위험도 있고 번거롭잖아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의무를 두었고요. 개인사업자도 3억 초과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의무를 두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 맞습니다. 가산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세금계산서 뭡니까? 요거는 세관장이 발행해 주는 거죠. 수입세금계산서.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 다음 일반 간이영수증 좀에다가 적어주잖아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영수증, 영수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 뭐가 있다? 라고 보시고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꼭 정확하게 반드시 적혀 있어야만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틀리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매출자는 벌금 맞아야 되고요.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이런 필요적 계제사항이 틀리게 되면 이런 페널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매출자는 벌금이 있고요.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요거는 좀 틀려져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상호겠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자는 상호하고 등록번호 다 있어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공급가액 얼마냐?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4번 작성 연월일 옆에다가 공급 시기. 작성 연월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입니다.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틀려도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혼동하는 게 작성 연월일과 그 다음에 우리 임의적 기재사항 4번에 공급 연월일 있죠. 자, 작성 연월일은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 근데 이 공급 연월일은 좀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너가 이제 뭐 넘기거나 이렇게 뭐 주고받거나 날짜겠죠. 자, 이런 날짜 틀려도 되고 작성 연월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입니다. 왜? 공급 시기에 따라서 우리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에 신고하기 때문에 작성일자는 공급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돼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미기재거나 잘못 기재됐다. 그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또 예외도 있겠죠. 예외는 나중에 정규 이런 시간에 같이 배우겠습니다. 자, 영수증. 영수증은 밑에 우리 그 세금계산서 양식 있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영수증은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문방구 가서 이거 현금 주고 사장님 영수증 하나 꺼주세요. 영수증 꺼내주겠죠. 그때 여러분들 뭐 인적 정보 적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험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뭐 동네 슈퍼나 작은 문방구 가지고 현금 주고요. 사장님 영수증 하나 끌어주세요.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작성해 줄 때 여러분들 뭐 인적 정보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 자, 이게 의미,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 제재사항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요거는 전산을 통해서 우리 발행하는 거를 전자세금계산서 하고요. 발급 의무자 중요합니다. 법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가산세라고요. 개인사업자는 3억입니다. 3억. 직전 연도 동그라미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안 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매출이 2억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인 개인사업자예요. 이 사업장에서. 근데 내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싶어요. 그래도 인정해 줍니다. 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ERP라든지 프로그램 깔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나 전자세금계산서 하겠다. 그러면 더 빡센 제도를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이런 정보가 국세청 데이터에 다 남습니다. 다 남기 때문에 우리 세원관리, 상대방이 탈세하나? 탈세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것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발급명세 전송 의무라고 용어를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오늘 발행했다, 발급했다. 언제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죠? 다음 날까지. 혹시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달까지 전송해야 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전달세무경에서 발행하면 효력이 없다. 이런 표현 나오면 또 틀린 표현이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세금기한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문구 나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손세액은 공급자가 대손세액 발생한 경우에는 뭐 매입세액이 가산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죠. 어디? 매출세액에 차감한다. 이렇게 정확한 문구가 와야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앞장에 우리 대손세액 할 때 빠진 것 같은데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이죠. 그러면 요거는 대손금이 있어요. 내가 못 받은 외상매출금 전체죠. 여기에 110분의 10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체 다 못 받는 거죠. 순수 물건의 공급가액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액도 전액 다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외상매출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관련된 것도 전체 못 받는 거니까 이 못 받은 금액 전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110분의 10을 해서 가령 이게 110이다. 1100이다. 그러면 110분의 10 하면 부가가치세 100이 나오잖아요. 이 100이 뭡니까? 매출세액 차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